두바이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환승을 해서 체코 프라하에 갈 예정입니다. 줄을 서러 가야겠습니다. 체코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하러 갑니다. 사실 체코에 도착하기 전에 마음이 좀 설레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위성국인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유스럽고 밝은 모습이더라고요. 이제 입국 수속도 마치고 짐도 찾고 이제 나왔습니다. 프라하는 체코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수도이기도 하지요. 중세 유럽의 느낌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도시라고 합니다. 불타바강 근처에서 내렸는데요. 강 위에 떠있는 유람선과 하늘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감상하며 도착한 곳은 까를교입니다. 까를교탑과 그 옆에는 까를교를 건설한 까를 14세 동상이 있습니다. 이 까를교는 프라하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해주는 600년 된 보행자 전용 다리라고 합니다. 다리 곳곳에 관광객을 그려주는 거리의 화가들이 눈에 띕니다. 시간 여유만 있었으면 저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것 같네요.
이 까를교 난간에는 30개의 성인 동상이 있어서 천천히 걸으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 동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얀 네포무츠키 동상이라고 합니다. 얀 네포무츠키는 소원을 들어주는 성인으로 알려져서 지금도 동상의 그 동판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동판을 만지고 있네요. 파란 하늘과 구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불타가 너무나 근사합니다. 프라하의 아름다움과 멋을 느끼며 걷다 보니 다리를 거의 건너온 것 같습니다. 아치형으로 생긴 둥근 문과 탑이 보입니다. 문을 지나자 보이는 광경이 와, 제가 마치 중세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 바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까를교를 보고서 온 곳은 자유의 상징인 존 레논 벽입니다. 여기는 비틀즈의 멤버이자 그 평화운동가였던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체코인들이 이 벽에다가 그의 이름과 노래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체코 젊은이들이 메시지와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와 저항의 상징인 벽으로 되었다고 하네요. 존 레논 벽을 구경하고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프라하 시내를 쭉 달리는 투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첫날에 했는데요. 프라하 관광지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운 날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전망대 같은 곳에서 아름다운 프라하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기억에 남는 투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야누스 광장이라 불리는 구시가지 광장으로 갑니다. 노천 카페에서 식사 커피를 마시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더운 날이었는데도 바깥에서 즐기는 유럽인들 참 우리와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광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성당과 멋진 건물들이 광장을 뺑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두 개의 첨탑이 있는 티인 성당입니다.
80m 정도의 높이라고 하는데 무지 아름답더라고요. 광장 한가운데는 그 중세 말기에 가톨릭 교회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촉구했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야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구시가지 광장에는 틴 성당과 야누스 동상 등 볼거리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 천문시계 앞입니다. 이 천문시계는 만든 지 600년이 넘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동하고 있는 시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라고 합니다. 매시 정각에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 인형이 종을 치고요. 그리고 다음에 예수의 12제자가 위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다 지나가면 황금 수탉이 회를 치며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미리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곧 7시가 됩니다. 기다려지는데요. 나온다. 근데 이 천문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시계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계공의 눈을 멀게 했다는 슬픈 얘기도 전해집니다. 프라하 야경을 보러 낮에 갔었던 까를교를 다시 갑니다. 밤에 보는 까를교가 낮에 보는 것과는 또 다르네요. 은은한 조명빛을 받은 경치가 참 근사합니다.
야경을 보고 가다가 체코의 국민음악가죠, 드보르작의 동상을 보는 행운도 않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오늘은 프라하성을 보러 가는 날인데요.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합니다. 프라하성에 들어왔는데요. 중세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정말 멋집니다. 성에서 우물로 사용했던 우물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코레 분수라고 하는데요. 체코의 상징인 사자가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문양인 쌍두 독수리가 있습니다. 체코를 함락시켰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위상을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프라하 성 안에는 대통령궁과 구왕궁, 성 이르지 성당 등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중 으뜸은 아무래도 성 비투스 성당이라고 하지요. 성당에 들어왔는데 규모가 엄청 크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스테인글라스가 성당 내부를 밝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인글라스는 유리 조각을 이용하여 모자이크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알폰스 모아의 작품은 유리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체코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라고 하네요. 얀 네프무치케 무덤을 보러 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얀 네프무치케는 그 왕비의 고해성사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물음에도 끝까지 말하지 않아서 결국 왕에게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불타바강에 던져졌다고 하는 체코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체코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지요. 이것이 얀 네프무치케 무덤인데요. 은 2000kg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보는 비투스 성당의 모습이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이곳 첨탑 전망대에 오르면 프라하 시내와 붉은색으로 수놓은 지붕, 볼프강의 멋진 다리들을 볼 수 있는데 올라가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더라고요. 이곳은 황금소로인데요. 프라하 성내에 있는 작은 거리입니다. 성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거주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금은세공사와 영금술사들이 거주했던 집이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달리 보르카탑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고문실로 사용했던 좁은 공간입니다. 고문에 사용했던 기구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라하 성을 보러 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프라하 성 관람 선택 관광은 프라하 여행의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라하 성을 나와서 그 마칠라프 광장을 보러 걸어가는 일정이었는데요. 날이 너무나 더워서 인솔자님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네요. 덕분에 체코 지하철을 탈 수 있었는데요. 다른 곳을 가려면 지하로 한참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트램과 멋스러운 프라하 거리를 구경하며 걷습니다. 마칠라프 광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1968년도에
체코인들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외침인 그 프라하의 봄이 시작된 곳이죠. 소련군의 탱크에 무참하게 짓밟혀 프라하의 봄이 좌절되었지만, 이런 자유에 대한 열망이 바탕이 되어서 1989년도에 공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시민혁명을 이루어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라하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제 프라하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여정을 위해 프라하를 떠납니다. 어제는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브루노에서 묵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 주변을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근처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동상이 서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외세에 항거했던 열사가 아닌가 싶네요. 근방에 성당이 많이 보입니다. 트램도 자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헝가리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고 있는데요. 와, 평원이 무지 넓습니다. 슬로베니아 국경을 넘어서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부다페스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니 어느새 비가 그쳤네요. 여행운이 따르는가 봅니다. 영웅광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그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헝가리 주요 행사가 열리고요.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에는 여기에서부터 엘리자베트 광장까지 퍼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영웅광장에는 건국 1000년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보수공사 중이라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기념비에는 헝가리 마자르족을 이것으로 이끌고 온 아라파트를 비롯한 초기 부족장 7명의 기마상이 서 있습니다. 기념비 맨 위에는 왕관과 십자가를 들고 있는 민족 수호신인 천사 가브리엘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념비 뒤 양옆에는 초대 국왕이었던 이슈투반 1세와 헝가리의 위대한 인물 14명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장 양옆에는 근대미술관이 있는데요.
저희 일정에 있지 않아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곳에는 라파엘로와 르누아르, 그리고 마네와 모네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광장 뒤편에도 가봤는데요. 저기 보이는 건물은 스케이트장이라고 하네요. 뒤에서 보는 기념비도 웅대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영웅광장에 있는 기념 조형물을 보면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간직하고 있는 헝가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부다 왕궁인데요. 왕궁으로 사용해서 그런 건지 건물이 고풍스럽고 멋집니다. 왕궁 한편에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멋스러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왕궁 뒤편으로 가니 현재는 국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앞에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오스만군을 물리쳤다는 오이겐 왕자의 기마상이 보입니다. 다뉴브강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세체니 다리와 강 건너편에 야경으로 유명한 헝가리 국회의사당과 이슈투반 성당도 보입니다. 이 부다 왕궁은 13세기에 건축되었는데 몽골군과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파괴되었고요. 다시 재건 및 확장 공사를 하였는데 헝가리 독립전쟁과 2차 세계대전 때 또다시 파괴되어서 20세기 후반에 복원한 아주 반복된 순환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왕궁이라고 합니다. 왕궁을 둘러보다가 무지 큰 새가 있어서 보러 갔는데요. 헝가리 민족의 상징인 전설의 새 투롤이라고 합니다. 이 새 조형물은 대통령 집무실 입구에 있는데요. 왕의 칼을 발해쥐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이채롭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인데요. 기마병과 잘생긴 경계병이 있다고 하던데 오늘은 보이질 않네요. 어부의 요새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세계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세계 각국의 음식과 전통 제품들을 팔고 있네요. 우리나라 코너도 보입니다. 외국에서 만나는 태극기 너무 반갑죠?
멋진 조형물 옆에 높은 첨탑과 모자이크 장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당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마차시 성당입니다. 높이가 88m라고 하는데 엄청 높아 보이네요. 이 마차시 성당은 헝가리 국왕들이 대관식과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초대 황제인 요제프 1세 대관식도 이곳에서 열렸었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축제를 구경하면서 어부의 요새를 보러 갑니다. 이 어부의 요새는 19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부들이 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던 지역인데 그들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곱 개의 곡갈 모양을 한 탑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헝가리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7개의 마자르 부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1층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네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앞에 보이는 다뉴브강과 국회의사당 경관이 멋집니다. 이곳에서 부다페스트 야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음악 공연을 하고 있어서 호주의 민속악기 공연을 잠시 구경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 코너에서는 종이 딱지치기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시내를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서 성 이슈트반 성당 앞에 왔는데요. 국경일 행사가 곧 있어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당 앞에 대형 무대도 만들어 놓고 스피커와 조명 시설을 준비하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이슈트반 성당은 부다페스트 제1의 성당인데요. 로마로부터 왕관을 받고 이 나라를 건국한 초대 왕인 성 이슈트반 1세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 도매 높이는 국회의사당과 마찬가지로 헝가리의 건국연도인 896년을 기념하여 96m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성 이슈트반 성당 광장은 페스트 지역의 중심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약속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구경하다가 무지 더워서 쉴 겸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날도 어둑어둑해져서 야경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국경일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야경의 핫플레스인 국회의사당의 조명이 켜질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도착했는데 국회의사당 건물은 컴컴합니다. 야경을 보러 온 사람들은 조명이 들어오면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세월이네요. 일부 관광객들은 자리를 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국회의사당의 조명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야경 리허설을 하는지 이따금씩 조명이 들어오긴 했는데 기대했던 야경은 결국 볼 수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숙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데 초록빛 조명이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영 신통치 않더라고요. 다음날 세체니 다리를 보러 가고 있는데요. 패션 거리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곳이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번화한 바치 거리라고 합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유명 브랜드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세체니 다리에 왔습니다. 다리 양옆에 있는 사자 2마리가 맞이해주네요. 그런데 이 사자들은 혀가 없다고 하네요. 사자상을 조각했던 작가가 실수로 사자의 혀를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체니 다리는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진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을 연결하는 부다페스트 최초의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로 인해서 두 지역의 통합이 가능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바라본 다뉴브강의 경치는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이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멋진 경치를 구경하며 천천히 걷다 보니 이제 거의 건너온 것 같습니다. 앞에는 언덕에 우뚝 서 있는 부다성이 보이고요. 부다성을 올라가는 푸니쿨라가 눈에 들어오네요. 터널도 보이는데 아마 부다성으로 가는 터널이 아닌가 합니다. 세체니 다리를 건너갔다 와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부다왕궁과 다리 위의 조형물이 참 근사하더라고요. 다뉴브강을 따라 걸으며 길가에 세워진 동상과 트램길을 보면서 부다페스트 여정을 모두 마칩니다. 짤츠부르크로 가고 있는데요. 이 짤츠부르크는 근처에 소금 광산이 있어서요. 북쪽의 로마라 불릴 정도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짤츠부르크는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지요. 해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기리기 위한 음악제가 열리고요. 그리고 거리 곳곳에 모차르트의 조형물이 많습니다. 자, 이제 버스에서 내려 호헨짤츠부르크 성을 보러 갑니다. 거리 곳곳에 야외에서 커피와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호헨짤츠부르크 성에 도착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와, 이 단단한 돌로 성을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높은 곳에 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고생을 하며 돌을 날랐을까요?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호헨짤츠부르크 성은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나폴레옹에 의해서 단 한 번 함락되었지만 잘 보존된 매우 큰 성이라고 합니다. 무지 오래전에 지은 성인데 지금 봐도 견고하게 보입니다. 당시의 건축 기술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가이드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영상을 찍느라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네요. 바이에른 뮌헨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 바깥을 향하고 있는 대포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짤츠부르크 대성당이 보이고 짤츠강 너머로 저기에 미라벨 정원도 눈에 들어옵니다. 중세의 고풍스러운 건물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영광과 상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호헨 짤츠부르크 성의 웅장함을 다시 한번 보고 1892년에 만들었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은 케이블카인데도요, 내부가 아주 짱짱하더라고요. 견고한 성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는데, 선택 관광을 모두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살짝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헨 짤츠부르크 성에서 내려오니 넓은 광장이 있네요. 큰 원형 위에 사람이 서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글쎄요,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이곳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가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짤츠부르크가 음악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당과 박물관으로 둘러싸인 넓은 광장에서 자전거도 타며 여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지네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그림과 작은 소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게트라이데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그다지 넓지 않은 거리 양편에 상점들이 쭉 있습니다. 걷다 보니 노란색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가 태어나서 17년 동안 살았던 생가라고 합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상에서 혹시 특이한 부분을 보셨는지요?
여기 게트라이데 거리는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를 철제 간판에 그림을 만들어 걸어 놓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것은 그 문명이 많았던 중세 시대에 무슨 가게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물쇠 좀 보세요. 마치 남산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도 연인들의 영원한 사랑을 자물쇠를 걸어 놓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 봅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 거리에서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촬영한 장소로 잘 알려진 미라벨 궁전에 왔습니다. 이 미라벨 궁전은 아름다운 성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연주회장이나 결혼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궁전의 정원꽃밭이 참 아름답지요? 조각품들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 유명해진 영화라 그런지 곳곳에 관련된 포스터가 많습니다. 여기도 영화 촬영지라고 해서 저도 걸어봅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미라벨 정원과 궁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짤스부르크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숙소로 가야 할 시간이네요. 짤스부르크에서의 아침인데요.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로 인해 마음이 꽤나 상쾌하더라고요. 호텔 뒤로 조금 가면 폭포가 있고요. 앞에는 크지 않은 성당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경치지요. 평화스러워 보이면서 다소 목가적인 분위기요.
3~40분 정도 달려 천사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할슈타트에 왔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데칼코마니 같은 반영을 보이며 자리한 중세 유럽의 그림 같은 주택들. 교외의 뾰족 지붕 첨탑 뒤로는 편안한 느낌의 산과 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아마도 아름다운 할슈타트를 표현하는 단 한 장의 그림 엽서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따라 걸어갑니다. 입구에 선물 가게가 있는데요. 이쁘게 보이는 기념품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산장같이 보이는 건물들. 외관이 참 이쁘게 보입니다. 맑고 고요한 호수 위를 평화롭게 떠도는 백조들을 보니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와, 정말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산을 휘어감고 있는 운무와 잔잔한 호숫가, 참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집집마다 화분과 꽃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마을과 호수 주변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푸니쿨라를 타러 갑니다. 푸니쿨러를 타러 가는 중에 그 선물 가게를 거치는데요. 가게에는 여러 기념품들도 있지만 주로 소금 관련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근처에 소금 광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푸니쿨러를 타고 세계유산 전망대인 할슈타트 전망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발 아래 보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호수와 마을, 그리고 운무에 휩싸여 있는 거대한 산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소금광산 전망대의 스카이웍에서 멋진 사진을 남겨야겠죠? 날씨가 좋았으면 넓은 호수 주변에 있는 아기자기한 집들과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산의 멋진 어우러짐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조금 전부터 내리고 있는 비까지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이
너무나 좋습니다. 푸니쿨라 올라가는 길이 엄청 가파르죠? 소금광산 전망대에서 내려와 모이기로 한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만인가요? 온모에 휩싸여 있는 호수의 풍경이 무지 환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유람선을 타러 길겐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길겐 마을을 먼저 구경하고 나서 유람선을 탑승합니다. 여기는 모차르트의 외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길겐이라는 지역인데요. 알프스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졌다는 볼프강 호수가 정말 아름답고 물 색깔도 파랗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모차르트의 외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차르트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이름인 몰프강은 여기 외가가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네요. 아기자기한 마을을 구경하며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점심 식사를 할 장소에 도착했네요. 식사를 마치고 동네 구경에 나섰는데요. 작은 꽃밭이 보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꽃밭 안에 세워져 있는 자그마한 모차르트 동상이 멋집니다.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품고 있는 마을 같습니다. 공동묘지인 것 같습니다.
동네 안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꽤나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그동안 함께 지낸 분들과 가까이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이제 마을 구경을 대충 마치고 유람선을 타러 선착장에 왔는데요. 넓고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트를 타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보트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보입니다.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푸른 물결을 따라 약 1시간 정도 유람선을 탄다고 합니다. 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멋진 경치를 보는 기분 꽤나 좋습니다. 호숫가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호수의 이 에메랄드 빛깔은 무엇이고 건너편에 보이는 동화 같은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졌단 말인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름다운 할슈타트 호수를 마음껏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투어였습니다. 신청해도 본전 생각나지 않는 멋진 선택 관광일 것 같습니다. 장크트길겐에서 3시간 정도를 달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이자 예전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로마 제국 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비엔나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비엔나 실내악 연주를 들으러 갑니다. 연주회 장소까지 걸어가면서
가이드님의 비엔나에 대한 소개와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많은 음악가와 문화인들이 자주 찾았다는 레스토랑 줌 슈바르첸 카멜. 특히 베토벤이 자주 갔었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이 와인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주문서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지 가이드가 공연장에 가는 동안 비엔나에 대한 설명과 오늘 보게 될 실내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 줍니다. 이 실내악 연주팀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컨트라베이스의 현악 4중주와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피아니스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0곡 정도 연주를 하는데요. 3곡 정도는 남녀 성악가가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연주팀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현장감 최고였습니다. 다만 출국하기 바로 전날 밤에 관람을 하러 가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멋진 연주를 들어서 굳이 좋았습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 싼 짐을 버스에 싣고 쉔브룬 궁전을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궁전 정문을 들어서자 눈에 들어오는 궁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와 한마디였습니다. 무지 넓은 정원 사이로 보이는 아름답고 멋스럽고 진짜 웅장한 궁전입니다. 이 쉔브룬 궁전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궁전이라고 하더니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궁전은 중세 최대의 왕가인 합스부르크 가문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여름 휴양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방이 무려 1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음악 천재인 모차르트와도 관련이 있는 궁전인데요. 모차르트가 6살 때 초대를 받아서 이 궁전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궁전 내부로 들어갑니다. 구경했었던 각각의 방에 대해 가이드님에게 들은 내용과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곳은 대연회장인데요. 무지무지 화려한 샹들리에와 벽면 인테리어 그리고 천장에 그려진 그림 등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이곳에 사냥복장을 하고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사진이 있네요. 이곳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마차 퍼레이드 그림이 있는 마차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아들인 요제프 2세 결혼식 장면인데요. 많은 관람객들에 끼어 옆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란츠 1세의 서재에 들어오니 마리오 테레자 여제와 프란츠 1세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림이 걸려 있네요. 여기에는 마리아 테레자를 끔찍하게 이뻐했던 아버지 카를 6세와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자녀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개의 방이라고 부르던데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남편 프란츠 1세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방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방인데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했을 때 이 쉔브룬 궁전을 사령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궁전의 주요 방들을 보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위력을 보여주는 듯 뛰어난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화려한 궁전입니다. 지금은 이 쉔브룬 궁전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냥터였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부가 정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원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산책하기는 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 궁전 앞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그리고 한겨울에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과 넓디 넓은 정원을 구경하고 바로 벨베데레 궁전으로 이동합니다. 이 벨베데레 궁전은
그 오이겐 장군이 여름별장으로 사용하던 궁전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오이겐 장군으로부터 사들여 연회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여제의 딸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결혼 파티가 이곳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살았던 궁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1955년도에는 오스트리아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국가조약을 체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국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 모를 화가로부터 그리고 유명한 화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이죠. 키스와 유디트를 그린 구스타프 클림트를 비롯해서 에곤 실레 등 오스트리아의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키스가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림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그림을 영상에 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그림을 본 것으로 위안을 삼고 클림트의 다른 작품을 구경합니다. 귀한 그림과 예술품을 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벨베데레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이라고 하던데요. 이름에 걸맞게 넓은 프랑스식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이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하여 지어졌다고 합니다. 벨베데레 궁전 구경을 마치고 슈테판 성당을 보러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시내로 가면서 멋진 건물들을 보면서 지금의 오스트리아도 예전의 합스부르크 황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합스부르크 황가 덕분에 세계의 관광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은 오스트리아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스트리아는 1156년 바벤베르크 가문의 공국으로 건국되었는데요. 합스부르크 황가가 13세기 말부터 지배하기 시작해서 1867년에 만들어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총탄에 맞아 사망을 하게 되죠.
이를 계기로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여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패전함으로써 합스부르크 왕가와 제국이 해체되고요, 공화국이 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공화국 오스트리아는 1938년도에 독일에 합병되어서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하고요. 그리고 1945년 연합국의 점령을 거쳐 1955년 독립주권을 회복하면서 앞으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가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시내 구경을 하며 성당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는 젤라또 가게와 길거리에 다니는 마차를 구경하며 걷다 보니 엄청 큰 건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슈테판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슈테판 대성당은 오스트리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면서 비엔나의 심장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도 이 성당에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높은 탑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멋진 장식이 멋집니다. 23만 개의 타일로 만들어졌다는 지붕의 모자이크 장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배도 출출한 참인데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하네요.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 좀 머네요. 식사를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비엔나 길거리 구경에 나섰습니다. 비엔나에서 제일 번화된 쇼핑거리인 게른트너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가운데에는 노천 카페가 있고요. 손으로 여러 나라의 국기를 그리고 있는 분도 보입니다. 비엔나의 3대 카페 하나라고 하는 자허에 왔는데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허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 연한 카푸치노 비스무리한 자허 멜란지와 살구잼이 들어간 초콜릿 케이크인 토르테를 먹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쉽지만 간단히 영상만 담습니다. 거리를 구경하며 걷다가 제가 좋아하는 노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좀 쉬었습니다. 조형물이 참 멋지네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는 거리거리에 조각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예술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엔나에서 유명한 카페인 맨델인데요. 자우와 마찬가지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도 패스해야겠네요. 이 거리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 매장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명품 거리인가 보죠. 여기저기 시내를 걷다 보니 앞에 굉장히 멋있는 큰 건물이 보입니다. 와, 여기 어디일까요? 합스부르크 구왕궁이더라고요. 문 앞에 있는 조각품들이 참 멋지네요. 마차도 들어가네요.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이해하려면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위스의 한 지방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연이어 탄생하면서 유럽을 지배했고요. 그리고 유럽 왕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 전체를 영토로 넓히며 번성했었죠. 그런데 이 넓은 영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 간의 결혼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합스부르크 왕가에는 주걱턱을 가진 사람이 꽤 많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이 번창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왕궁에서 나와 발 가는 대로 비엔나 시내를 구경합니다. 예술적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보이는데 무슨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여행을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뒤늦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엔나는 예술작품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멋진 건물들이 많은 번화가 거리를 걸으며 여행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약속 장소인 슈테판 대성당 앞으로 갑니다. 어디서든 보일 정도로 성당의 탑이 높아서 찾는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비엔나에 처음 도착했던 장소로 왔습니다. 자, 이제 이번 여행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왔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빨리 지나간 듯한 느낌입니다. 중세 유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고난을 겪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여행은 배려심 많은 인솔자님과 선하고 마음씨 좋은 일행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던 여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